안녕하세요, 박병입니다. 네. 일주일 잘 보내셨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만나는 게 아쉬우신 분은 자, 우리 교재 279페이지 볼 차례입니까? (279페이지부터) 볼 차례 아닌가요? 예, 그렇죠. 자, 1차, 2차 다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과목이라는 과목, 명목상으로 5인데 이제 6과목이죠. 공식법하고 세법하고 이제 쪼개놓으면 그 6개를 한꺼번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좀 많이들 힘들 겁니다. 뭐 2과목만 하시는 1차만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우리가 원래 공부를 안 하고 살았잖아, 그렇죠? 그러다 갑자기 공부를 하려니 쉽지는 않아요, 처음에. 그렇죠? 지금쯤 이제 와서 보면 이제 올 초,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이제 초심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오다 보면 이제 3, 4월 달쯤 지나면서 지금 좀 시기적으로 좀 많이 지칠 때입니다. 지칠 때인데 이때도 다시 또 원기 회복을 하시고 하셔야 돼. 슬럼프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요. 이거 빠질 수도 있는데 빨리 빠져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런 게 안 온 사람은 다행이고요. 혹시 이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겨내려고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우리 중개 실무 보고 있어요. 중개 실무. 쉽게 하면 이제 실무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건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 사이의 관계, 그렇죠? 그 관계 속에서 결국은 중개 의뢰인에게 이런저런 뭔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계약을 유도하면서 계약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해줘야 일단은 뭐죠? 과실 책임이라는 걸 면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 토지 이용 계획과 공법상의 제한 사항은 주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죠. 확인원이라고도 하고 확인서라고도 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이걸 발급받아서 확인해 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시면 280페이지에 그 확인서를 보시면 중간에 지역 지구 등 해가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나머지 2가지 또 이렇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공법 중에 이제 중개하고 관련된 법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배우는 용도 지역이라든가 지구 이런 게 여기에 이제 표시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토지, 어떤 필지의 토지를 토지 계획 확인서 요걸 발급받아 본다 이렇게 되면 그 토지가 어느 용도 지역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는 혹시 용도 지구가 지정돼 있으면 어떤 용도 지구인지 요런 게 거기 나온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이제 다른 법령 그러면 그 외의 법령들에 의해서 어떤 규제나 제한이 있으면 거기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막 열심히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토지 같은 거 중개를 하거나 그러면 이런 거 발급받아서 확인들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들 되게 보면 중개인들 되게 보면 이제 그냥 사두려는 사람들보다는 되게 바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려고, 여기서 이제 말하는 개발은 건축이나 이런 거겠죠. 자,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용도 지역에 해당되느냐에 따라서 건물의 용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미리 토지 이용 확인서 같은 거 발급받아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뭐 중개대상 뭐 확인 설명서에도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용도 지역이 어디 들어가는지, 그래서 이 확인서 띄워본다는 거. 자, 넘어가셔서 282페이지 봅니다. 공법상 이용 제한사항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느냐. 뭐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그 확인원을 통해서 확인서를 통해서 자, 가로 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3가지 있죠. 공법을 혹시 포기하셨나요? 우리 요즘 수포자란 말 있죠. 수포자.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학을 포기한 자, 수포자. 그렇죠?
이 공법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공포야, 공포. 응? 자, 우리 혹시 그 공법이 사실 굉장히 그 범위가 방대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복잡하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전략적으로 접근하세요. 거기도. 결국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점수를 따는데 이제 일단 치중을 해야 되니까 6개 법령 중에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법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거잖아. 국토행위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그거 하나만 제대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도 나머지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다 한꺼번에 자르려고 처음부터 그래봐야 잘 안 돼, 어차피. 그래서 처음엔 그 법, 문제가 가장 많이 배당이 돼 있는 그걸 먼저 하나를 잡는 거야. 그거 하나 잡고 그 뒤에 나오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건 이제 건축법 같은 거예요. 오히려 건축법이 절차나 이런 게 덜 나오고 오히려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 이제 중개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이렇게 정도, 2개의 법 정도만 잡으면 일단은 꽈락을 면하는 거는 쉬워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들이 뭐 80점, 90점 잘 나오고 계신 분들은 계속 견제하면 되는 거고,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전략적인 차원에서 일단 하나하나 잘 해가자 이렇게 되시면 돼. 그러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냐 이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부터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오지랖 넓게 제가 또 공법이니까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 그래서 국계법에서 말하는 용도지역 지구구역. 자, 국계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전 국토를 어떻게 해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만 쓰고 말 게 아니죠. 후손한테도 그대로 물려줘야 될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를, 국계법의 컨셉은 그거예요. 전 국토를 용도지역으로 나눠가지고 높이나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물의 용도, 이 4가지 정도를 규제를 해가지고 좀 효율성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갖춰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용도지구 구역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국계법에서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넘어가시고, 이제 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어요. 아니 우리 중개하는데 무슨 교육환경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러는데, 하다못해 이제 우리가 의뢰인이 나 저기 상가를 하나 얻고 싶다 하고 찾아왔단 말이야. 상가 임대차 하나 얻고 싶다고 찾아왔어.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하려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 PC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 그 만화 북카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걸 하고 싶다 이거야.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그 2층이나 3층에 좋은 자리 있다고 그냥 무조건 가서 알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런 청소년들한테 유해되는 이런 것들은 학교 근처에 200m, 예를 들면 200m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중개했다가 나중에 그 세를 얻었는데 자기가 하려는 걸 못하게 되면, 왜? 인가 신고하고 또는 인가받고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내준다고,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난처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기획본에 보시면 학교 경계 또는 학교 설립 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지역은 다음에 구분. 그래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 고시한다. 그래서 A번에 절대보호구역, B에 상대보호구역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보호구역은 일단 50m까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 지역, 절대보호구역.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해 이런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 그러면 이거는 학교 경계 전체로부터 200m 지역, 여기까지는 상대보호구역. 이건 경우에 따라서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곳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나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유해, 업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니은번 보시고 디귿번 보세요. 교육감은 학교 설립 예정지가 통보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개업을 하면, 개설 등록을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그거겠지. 주변부터 찾아보는 거야. 주변부터 이 주변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떤 형성이 된다. 왜? 바로 이제 그것부터 중개를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근처에 학교가 있다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 이런 것들이
쉽게 유해업소, 예를 들면 PC방 같은 것도 아마 쉽게 들어올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 행위해서 거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 결국은 그 구역에서 뭘 못하느냐.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법을 한번 찾아본다 그러면 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자, 9조에 1호부터 29호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거 체크해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 3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자, 이건 또 이제 뭐냐면 공장이라는 걸 건설을 해서 건축을 해서 공장 운영을 한다. 공장은 뭔가 만들어내거나 이런 곳이죠. 이런 걸 만들어내고 팔고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건 이게 주거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해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지. 하다못해 뭐 연탄 공장 같은 것들 들어오면 그 근처에 살면 좋죠? 연탄 공장 옆집에 살면 어떻게 돼? 빨래 널어놓으면 다 시커멓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과밀억제권역이나 이런데 공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장들이 증설하는 것 또는 없는데 들어오는 거 이런 건 좀 억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라는 건 하나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딸린 식구들이 있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인구가 유입이 돼.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런 데서는 애지간하면 공장 같은 거 함부로 못 짓게, 기존에 있는 것도 증설 못하게 하는 법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 시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돼. 공장 건축 면적이 죄송합니다.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업종 변경 이런 거 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위의 제한 가보시면 과밀억제권 성장관리지역 그리고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디가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고 성장관리지역에 들어가고 이렇게 그런 것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성장관리지역이라는 것 또는 과밀억제권역이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행위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장 건축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신설, 증설, 이전, 업종 변경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것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법에 거기 타이틀에는 13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 2번은 20조 1항입니다. 20조 1항 동그라미 2번은 20조 1항의 얘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서울 특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 있죠? 요 일대가 대부분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요. 과밀억제권역은 쉽게 얘기하면 방금 본 것처럼 공장이나 이런 거 기존에 있는 것만 몰라도 새롭게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과밀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응? 과하게 밀집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예요? 공장 같은 거 들어오면 어떻게 또 인구가 더 유입되잖아. 못하게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개념은 거기 박스 한번 참고하시고 도로법에 가보시면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도로법 조항이 5조 50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좀 잘못돼 있어요. 그 1번에 사건의 제한 그 옆에다가 5조가 아니고 그 4조라고 써주세요. 뭐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기왕이면 정확하게 좀 하자면 그 1번은 4조고 2번은 그게 50조 1항이 아니라 40조 1항이야. 40조 1항. 이거 어쩌다가 4자를 5로 다 바꿨나 봐. 아시겠죠? 40조 1항.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 접도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행위를 하지 못한다. 요거는 40조 3항입니다. 50조 3항이 아니라 40조 3항. 시험 문제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숫자가. 정확하게 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찾아볼 때를 대비해서
그렇게 써놓고요. 자, 도로법에는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사건에 제한해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요. 이거 이제 사인의 토지죠. 그렇죠? 이 위로 도로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도로가 도시공계획시설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도로가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도로를 놓을 때 내 토지를 수용해 가지고 도로를 놓는 방법도 있고, 수용 안 하고 사용만 하는 방식으로 내 토지 위에다가 도로를 놓을 수도 있어요. 수용한다는 얘기는 뭐야? 돈 주고 국가가 사서 한다는 얘기고, 사용이라는 얘기는 소유권 그대로, 예를 들면 갑의 것이다 그러면 그대로 갑의 것으로 소유권 두고 사용만 도로로 사용하는 거야. 그럼 이것도 재산권의 침해죠. 그렇죠? 수용해서 소유권 뺏는 것만 침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갑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의 내용은 원래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잖아, 물건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용 부분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없어. 만약에 얘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거 도로로 놓을 수가 없겠지. 그쵸? 그래서 국가가 지금 도로로 쓴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사용 부분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보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보상을. 그러면 여기 대해서 사건을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유권은 가지고 있되 이걸 행사하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다른 건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땅을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사용을 못한다, 즉 사건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 사용을 못한다는 얘기야. 자, 팔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처분권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팔 수도 있고, 또 이걸 담보 잡히고 저당 잡히고 돈을 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저당권을 이 도로에다가 이거 저당권 이렇게 씁니까? 그딴 거 안 하죠. 서류상으로 다 움직이는 거야. 즉 담보물권 같은 거는 얼마든지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엔 대신 이제 용융물권 같은 걸 설정할 수가 없는 거겠지. 그쵸? 지상권을 누군가에게 준다든가, 또는 전세권, 토지 전세권을 준다든가 이런 건 못하는 거야. 이런 부분에서 사건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도로가 놓인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설명을 좀 하셔야 되겠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이런 도로가 놓일 만한 땅만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보상받겠다 이 얘기죠. 사용료 보상받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전답 같은 경우 굉장히 헐값이죠. 그런데 거기에 도로가 놓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사용료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의 보존,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선으로부터 20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이라는 이제 도로나 이런데 바로 인도하고, 도로하고 인도하고 바로 이렇게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겠죠. 특히 고속도로나 이런 데 바로 옆에 인도가 있게 되면 사람 지나가다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로 옆에, 일정한 규모의 도로 옆엔 접도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구역을 두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그래서 잔디 심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 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데를 접도구역이라고 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접도구역 안에서는 뭘 못하느냐, 기억해 보시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 기타 공작물 신축 개축 증축하는 행위 안 되죠. 이런 거 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못한다라는 거 아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자, 우리가 전통사찰 같은 것도 이제 사고 팔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사고 팔고 할 때, 자, 전통사찰, 신축, 증축, 개축, 그리고 또 거기 재축하고 이축이라고도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그 건축법상 건축행위 5가지 나오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나오잖아.
그쵸? 여기서 이축이라고 써놔서 이축. 옮겨서 옮긴다 이 뜻이야. 재축, 이축 또는 철거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전통 사찰이잖아. 전통 사찰이라는 얘기는 거의 문화재급에 가깝다 이 얘기예요. 문화재는 아니어도 문화재급에 가깝다는 얘기. 이런 건 어떻게 애지간하면 보존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짓거나 하지 못하게, 더 증설하거나 이렇게 못하게 그대로 원형대로 해야 되는 것들은 결국은 여기 나온 것처럼 허가를 받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연공원법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공원구역 또는 공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 신축, 주축, 개축, 재축,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 공원구역 아니나 또는 공원구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 주변 구역, 공원보호구역. 그렇죠? 이런 구역 안에서 함부로 건축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원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뭐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근린 공원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잔디 심어 놓고 꽃 펴 놓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자연공원 같은, 그렇죠? 좀 규모가 되고 그다음에 식생, 자연 이런 것들이 식생하는 이런 곳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건축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지. 다음 넘어가셔서 자, 수도법 얘기 나옵니다. 자, 수도법에 이제 보면 이제 상수원 같은 보호구역 같은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 말 그대로 상수원 보호구역은 뭡니까? 거기가 이제 물이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려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상수원이라고 그래. 여기가 더럽혀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 물 쓰는 사람들은 힘들어지겠지. 우리가 있죠, 가축이나 이런 뭐 소나 이런 것들 기르는 게 사실은 자연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요. 분뇨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물에 수질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도법에 따라서 특히 거기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수질 보호로 해서 상수원 이런 데가 규제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공법상 거래 규제 앞에서는 이제 행위 같은 거 이용 제한 사항에 관한 내용이었죠. 뭘 함부로 짓거나 하지 못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번에는 거래를 규제한다. 쉽게 얘기해 함부로 쉽게 사고 팔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못 알고 중개를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특히 뭐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어. 종중재산 같은 거, 종중재산 사유재산이잖아. 팔겠다고 나왔어. 그러면 이 물건 팔 때 여러분들 뭘 확인해야 될까요, 이거? 이것도 개인 재산이 마찬가지인데 종중의 재산이야. 그럼 이런 거 팔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거나 그거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종중재산이 처분이 되려면 결국은 종중총회라는 게 있겠지. 종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런 회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적어도 팔기로 결정 이런 것들이 됐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손이라고 부르는 대표자 있죠. 대표자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팔기로 결정했다라는 뭐 이런 서류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팔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거래를 할 때 쉽게 할 수 없는 이런 일정한 부분들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거 보면, 자, 공법상 거래 규제 사항 보시면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거기 조문을 이렇게 옮겨놨는데 좀 말을 좀 이렇게 좀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니고 이분이 이 교재 저자들이 말을 조금 바꿔서 해놨어요. 그래서 의미는 같아요. 법조문의 의미하고.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공장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공장 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 분양받은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양도해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산업시설구역,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 자, 여러분들 뭐 똑같은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구로나 이런 데, 서울에 구로구나 이런 데 가보면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뭐 이런 단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또 가보면 산업단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산업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어떤 이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게끔 조성해 놨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장이나 이런 걸 혼자 따로 떨어져 가지고 하나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이런 데서 하게 되면 일단 기회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어가고, 자, 그러니까 이런 땅들은 어떤 공장을 지어서 뭘 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비싼 땅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지을 수 있는 산업단지도 만들어 가지고 땅을 분양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구로 디지털의 가산 디지털도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부 주도나 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공장 용지를 샀어. 그럼 산 목적이 뭐겠어요? 공장 용지를 산 목적이 그냥 샀어? 돈이 좀 남아서? 아니잖아요. 여기는 이제 되게 또 공장 용지를 함부로 팔질 않아요. 거기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한테 판단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샀으면 자기가 공장을 짓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팔아치운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 프리미엄 붙여서 판다는 얘기예요. 아파트만 프리미엄 붙여서 파는 게 아니야. 어? 이런 식의 해석을 하게 되면 산업을 위해서 공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잘 짓고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투기의 수단으로 돼버리게 되면 결국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뭔가 짓기 전에 이렇게 팔아치운다, 사업자 신고하기 전에 이렇게 팔아치운다 그럴 때는 그냥 관리청에 넘겨라 이 얘기예요. 관리기관에 양도해라. 됐습니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공장 부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팔려고 의뢰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신난다고 팔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관리기관에 돌아가야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거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거기 밑에 관리기관과 부동산 중개업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기관, 중개업 영이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런 관리기관한테 가면 그 관리기관에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하거나 또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처리하거나 이럴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사립학교법 가보시면, 자, 사립학교 한번 볼까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한번 볼까요? A라는 이름을 가진 A라는 뭐 고등학교가 있었다. A라는 학교. 그럼 A라는 학교는 이거 법인입니까? A라는 학교는 권리의 주체가 되나요? 권리 주체. 우리가 민법에서 이제 자연인하고 법인이 권리 주체가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조심하실 거, 학교 요 자체는 법인이 아닙니다. 얘를 지탱하고 있는 건 그 뒤에 재단이라고 되게 있는 요 재단이 뭐야? 여기에 민법상 말하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렇죠? 얘가 권리 주체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사고 팔고 하고 뭐의 소유권의 주체가 되고 이런 건 다 얘 이름으로 가는 거야. 얘. 그래서 얘가 뭐 얘를 B재단이다 그러면 B재단. 그래서 학교 이름은 A다. 이건 주체가 아니에요. 이게 주체라는 거지. 그래서 학교 법인 그러면 얘 얘기하는 거야. 얘 얘기야. 응? 자, 얘가 기본재산. 자, 재단이 가진 기본재산. 이걸 처리한다. 예를 들면 학교 부지를 판다. 그럼 부지 팔면 학교 그대로 계속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재단법인은 관리청이 있고요. 그 관리청에서는 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이런 거 처리할 때 다 허가받거나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법인 재단이 뭐 학교 운동장을 매물로 내놨다. 그 자리가 요지야. 요지. 좋다고 그냥 팔고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건 관할 관청에 가서 이게 인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팔아도 된다고 인가 받았는지 이런 거 확인해 주셔야 돼.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자, 그럴 땐 관할청, 자, 여기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 매도 또는 담보 제공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거 자체를 학교 운동장 팔아치운다는 얘기는 이 재단법인 없애버린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팔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해체하기로
했다면 팔 수는 있어요. 그럴 때는. 그 다음 이제 향교 재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향교 재단이 있고, 그 향교 재단이 건물이나 이런 게 있어야 뭔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기본 재산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처리할 때도 네 번째 줄에 보세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앞에 이제 사립학교법상으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됐고, 요거는 향교재산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던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할 땐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양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담보 제공 시 이렇게 되는데,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요게 조금 특색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부동산을 매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지도한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간은 3년이라고 근데 지워버리시고 1년이라고 하세요. 1년 이내에는 이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법은 이제 그 부동산 투자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땅이나 이런 걸 사서 직접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투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나 이런 것들 돈을 모아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그 투자 방식은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하고 이런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샀다가 시세 차익 딱 보고 팔아치우고 이런 식의 행태를 하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런 건 지금 근절돼야 될 그런 걸로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법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사자마자 이렇게 가볼랐다고 바로 팔아치우는 요딴 거 못하게, 그걸 지금 현재는 1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1년 안에는 팔지 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농지법 가보면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공법에서 마지막 파트가 농지법이죠. 그렇죠? 농지법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죠? 농지법에서 두 문제. 농지법이 의외로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두 문제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농지법에서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거의 매년 비슷한 데서 나오고 있어요. 농취증 얘기 당연히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유 상한 이런 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농지를 우리가 원래는 임대차나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임대차 해도 돼요? 지금 농지법에 흐르고 있는 절대적인 철학은 그거예요. 농지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게 농지법에서 주장하는 바야. 그래서 뭐라는 거야?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농취증을 발급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취지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함부로 임대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를 마음껏 할 수 있다, 지 멋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나 다 땅을 매입을 해서 농취증 발급받아서 땅을 매입한 다음에 전부 세를 놓고 임대차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다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등기는 토지, 농지에다 할 수 있어요? 농지에는 전세권 설정이 안 돼요. 토지 전세권. 물권인 전세권. 이게 설정이 안 된다고. 이런 전세권 설정이 안 되게 하고 임대차 함부로 안 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게 마음대로 허용이 되면 과거 옛날처럼 소장농이 속출하게 돼요. 소장농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남의 땅에 지금 부쳐먹는 거야. 남의 땅에 돈 내고 한 거지. 옛날에 그 저 마름이라고도 있고 그랬잖아. 땅 주인보다 마름 놈이 더 무서워. 응? 쉽게 얘기하면 관리인이야. 마름이라고 하면 관리인이고, 땅 주인은 이 땅을 사람들 소장농을 쫙 해놓은 거야. 말이 소장농이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응? 왜? 마름이 쫓아와가지고 매년 이 땅에서 나오는 곡식의 뭐 반 이상을 뺏어가 버리거든. 소출인가 세출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가에서 세금 뺏어가, 땅 주인이 그렇게 뺏어가, 남는 게 없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밀란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고려시대, 조선시대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전세권 등기나 또는 임대차 이런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허용하면, 다른 땅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과거로 또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러지 못하게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에 임대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게 이제 농지법에 있고, 농지법에서 또 나오는 부분, 농지 전용에 대한 얘기들이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농지법 배운 거, 그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농지 소유에는 상한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내의 거,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이내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한 자가 이농한다라는 얘기는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10만 제곱미터 정도를 농사를 했어. 그러다가 더 이상 하기 싫대. 그럼 자기가 이제 농사꾼이 아닌 거잖아. 농업인이 아닌 거잖아. 그럼 팔아치우든 처분을 해야 되겠죠? 자, 이럴 때 1만 제곱미터까지는 남겨서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흔히 나왔던 부분이야. 주말 체험용 농. 주말 체험용 농도 많이 하시죠, 요즘? 많이 하시잖아. 뭐랄까, 각종 그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나름대로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에, 수도권 주변에 이런 데나 뭐, 농지를 사가지고 매입을 해서 또는 지자체나 자기 관할, 거기서 농지를 이렇게 매입을 해가지고 도시민들이 와서 조금씩 해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때 그거는 농지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권을 얻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거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농지를 구입할 때 얘기야, 지금. 구입할 때. 뭐라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하나요. 이것도 세대 합산입니다. 한 세대 합산이에요. 아들한테 1000제곱, 딸한테 1000제곱, 자기도 1000제곱, 이거 아니에요. 그 가족 전부 합쳐서 1000제곱을 넘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주말 체험용 농.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번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어떤 사람들이 발급받아야 돼요?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 그럼 누가 농업인이냐? 농업인은 뭐 시험 봐서 되는 거 아닙니다. 농업인은 예를 들면 소를 몇십 마리 이상 키운다든가, 그쵸? 닭을 몇 마리 이상 키운다든가, 뭐 이런 기준이 있어. 몇 년 이상 그리고 농사를 해왔다든가,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런 기준을 넘어가면 농업인이라고 하고, 이 농업인들이 농지를 취득하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요. 결국은 도시에, 서울에 살고 있는 또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발급받느냐? 자, 시장 두 번째 세 줄 내려와서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 그 밑에 읍장 또는 면장. 그래서 파란색으로 시, 구, 면장 이렇게 돼 있죠? 얘들한테 발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시에도 농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기 지방에 가면 도농 복합도시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 응? 뭐 강릉이나 이런 데 또는 바닷가 이런 데 가보세요. 응? 도시가 농촌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농촌, 어촌, 산촌, 도시 부분 이게 다 합쳐진 지역도 있어. 응? 버라이어티하죠. 응? 도시가 내가 사는 곳 안에서 반경 몇 킬로 안에 전부 이런 걸 볼 수가 있는 이런 지역들, 뭐 강릉 같은데,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뭐 도농 복합도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이런 거 할 때 도시계획 같은 거, 도시기본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 계획에 그 상세 정도 차등을 둡니까 안 둡니까? 차등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라고 수립 기준이 나와 있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시장이나 구청장, 시구, 읍면장 등이 뭘 할 수 있다? 농취증을 발급할 수 있다. 농취증 발급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농업인이 아니기 때문에 농지를 지금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농지를 따르게 쓰면 안 되겠죠?
그쵸? 농지는 뭐에 써야 돼? 농지는 뭐에 써야 돼? 농사 짓는 데 써야 되겠죠? 그럼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겠습니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농지를 가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농업인이 아닌 이상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돼요. 발급받으려면 당연히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돼. 그럼 농업경영계획서에 뭐 쓰느냐? 내가 1년에 여기다가 어떤 농사를 지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동원하는 기계들은 어떤 기계를 쓸 거고, 아니면 사람을 누굴 한 명 써서 하든지 인원들 그런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전부 계획을 해서 제출하는 거야. 계획서 써서. 시구운면장이 요거 받으면, 신청 받으면 4일 안에 농취증을 발급해 줘야 돼요. 자, 그걸 발급받으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경매 아시죠? 법원 경매에 농지가 나왔어. 이 농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낙찰받고 싶다. 자, 농업인이 아니잖아. 뭐 해야 돼? 농취증 발급받아야 돼. 근데 조심하실 건 처음부터 발급받을 필요는 없어요. 일단 들어가서 낙찰을 받아야 돼. 낙찰 받기 전에 받는 게 아니에요. 농취증은. 왜? 내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 에? 그래서 대개 보면 매각 기일날, 입찰 기일날 가가지고 1등이 됐어. 내가 써내서 그 농지에 대해서. 그럼 요때부터 대개 일주일 사이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매각 허가 결정 나오기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돼요. 내가 낙찰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건 농지야. 그럼 빨리 그 지역의 시구운면장한테 가서 농취증을 발급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제출해야 돼. 아까 4일 안에 해준다고 그랬죠? 발급을. 빠듯해. 그래서 1등 되자마자 빨리 가가지고 신청을 해서 받아와야 돼. 그 받아온 걸 제출을 해야 돼. 법원에다가. 그럼 법원에서 매각 허가 이렇게 합니다. 사실 이날 입찰일날 1등 됐을 때 있을 때 우리는 보통 우리가 낙찰자 이렇게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건 낙찰자가 아니에요. 여기 법정으로 정확한 명칭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야. 최고의 가격으로 매수 신고를 했다 이 사람이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대개 일주일 뒤에 이 사람에 대해서 별일이 없으면 방금 봤던 어떤 이런 자격이 필요하다면 그런 자격이 다 갖춰졌을 때 일주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하면 이게 또 그대로 확정되는 게 아니야. 왜? 이 결정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도 있잖아요. 그쵸? 이걸 우리가 즉시항고라는 걸 할 수 있어. 즉시항고라는 말, 보통의 항고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여러분들 재판할 때 어떻게 돼요? 재판할 때 대법원 있고 고등법원 있고 지방, 우리나라 뭐 3심 한다며. 3심. 그쵸? 법에 3심 한다 이렇게 말은 없어. 우리가 관행상 이렇게 3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소송이, 민사소송이 붙었다고 해봅시다. 어디 찾아가요? 지방법원 찾아가는 거야. 그쵸? 원고 피고가 된 거야. 이제 여기서 싸웠어. 졌어. 누군가가 열받아, 억울해. 올라가야 되겠죠? 고등법원으로 올라가는 거야. 되게 보통 보면 올라갈 때 이걸 뭐라고 그래? 항소. 여기서 또 깨졌어. 억울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겠죠? 그쵸? 여기 또 올라가는 걸 뭐라고 그래? 요거를 상고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헷갈려 이 말이. 요거 합쳐서 뭐라면 상소라고 그래요. 상소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항의할 때 올라간다 항소, 항소에서 더 한 번 올라간다 상고.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항고라는 말 썼어요. 항고. 대개 재판을 통해서 선고, 판결이 나올 것들, 판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대개 항소해서 올라가는 것들이고요. 법원에서 경매 같은 거 이렇게 하면 매각 허가 결정이라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결정. 매각 허가 판결이라고 안 해. 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대개 판결 아니면 결정 같은 걸 해줘요. 지급명령 결정 같은 거.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약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대개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려줘. 판결이 아니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는 항소라고 안 하고 항고라고 하는 거야. 올라갈 때. 항고. 그럼 항고는 이제 보통 그냥 항고라는 게 있고 앞에 즉시라는 말이 붙는 게 있어요.
그냥 보통의 항고는 우리가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진짜 즉 항의할 일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항의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항고예요. 그럼 앞에 즉시란 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항고할 수 있는 때로부터 7일 안에 항고를 제기해야 되고 7일 지나면 더 이상 항고를 제기할 수가 없다 이 뜻이야. 그럼 보세요. 재판 절차에서 매각허가 결정해주고 이거에 항의할 사람들은 항고하라고 그러는데 이걸 보통 항고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경매가 진행이 안 돼. 낙찰받은 놈이 빨리 돈 내고 얘한테 넘겨주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빚잔치 해주고 해야 되는데 항고를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한참 지나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이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7일 안에 결정해라 이 얘기야. 즉시 항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나오고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러면 7일 안에 항고가 없으면 매각 결정했던 거 확정한다 이렇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항고할 수가 없습니다. 확정되면 대개 이제 3주, 4주 정도 뒤에 대금 지급 기한이 잡혀요. 그때 이제 대금을 낸다. 경매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니은번 보세요. 농취증을 발급 면제해 주는 거 있어. 발급 면제. 자, 상속의 경우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다.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거기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 전문회사 등이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K모 은행에서 A 농지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줬어. 그 사람이 돈을 안 갚아. 그래서 그 담보농지를 그냥 유저당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야 해서 K모 은행이 이렇게 취득할 수가 있다는 뜻이고, 거기 자산 유동화 어쩌고 하는 건 그겁니다. 혹시 MPB라고 MPB인가? 이니셜을 까먹었는데 채권 사고 파는 거 혹시 아세요? 채권 사고 팔 수 있죠? 그렇죠? 주식만 사고 파는 게 아니야. 채권도 사고 팔 수 있잖아. 어? 은행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살 수도 있어요. 채권을 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채권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채무자는 그대로고, 그 채권을 사는 사람은 뭔가 이득이 되니까 살 거 아니야. 어? 그 채권은 되게 이제 이자를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채권이 이제 평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되게 보면 은행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은행에도 부실 채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부실 채권이라는 게 뭐겠어? 되게 채무자나 이런 사람들이 변제 능력이 안 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상환이 늦거나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은행 같은 데는 이런 부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 그런 경우가. 근데 중요한 건 얘들이 연마다 매년 이게 회계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정리를 해서 건전성을 유지하고 뭐 이런 걸 해줘야 돼. 장부상의 뭐를. 그럼 이런 부실 채권 털어야 된다고. 근데 이런 부실 채권을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 2억짜리인데 이 2억짜리 채권이 저당권까지 설정돼 있어. 응? 그런데 부실해. 지금 상환을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물건의 값어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이라고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게 또 짜고 이런 식으로 또 등기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채권들을 2억짜리 이 채권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건 돈 받기 긁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사는 애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파는 거야. 팔 때는 어떻게 했어? 헐값에 넘겨요. 그 채권에게 10%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긴단 말이에요. 왜? 이게 2억짜리지만 얘한테 2천만 원 받기도 힘들어 지금. 응? 2천만 원 뭐야? 돈 1천만 원도 안 나와 이 사람. 응? 그래서 팔아치운 거예요. 이걸 산단 말이야. 사가지고 어떻게 돼? 이 사람들은 쥐어짜는 거지. 가서 낼 때까지 다 내 해가지고 짠단 말이야. 이 사람들한테 뭐야? 2천만 원 주고 샀지만 이거 5천, 6천만 원 뭐 받아도 어딥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이런 채권을 살 수 있으려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그게 거기 유동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런 회사들을 만들 수 있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떤 물건이 경매 나왔어. 경매 나온 물건들 다 보면 담보물권이라는 게 다 설정돼 있어요. 저당권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낙찰받으러 들어갈 때 그 채권을 사는 거야. 사서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랄까 낙찰받을 때 좀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배당 순서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과거에 보면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많이 해먹었는데 잠깐 바람이 그렇게 불었었어요. 그거 해가지고 사실 그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건 별 차이가 없어. 되게 보면. 근데 그것이 좋다고 강남 쪽에 가면 그 경매 강제 할 때 막 그거하고 막 해가지고 아직도 그거 막 신난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제는 수익이 안 나와. 그거 거의 다. 왜? 알 사람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중간에서 마진을 다 떼어버리고 채권을 넘겨주니까 힘든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그런 것들 얘기하는데요.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도 그렇고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자,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됐다는 얘기는 뭐죠? 농지 전용이 된다는 얘기는 농지로 쓴다는 얘기야, 농지 아닌 걸로 쓴다는 얘기야. 전용이잖아. 농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쓰게 됐다 이 얘기야. 그럼 농지가 아니죠? 네?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증이 필요 없지. 그렇죠? 농지 전용 협의가 완료됐대. 그럼 더 이상 이건 농지가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공유물을 농지인데 농지로 가지고 있었어. 공유물이 농지야. 공유물 분할할 수 있죠. 어? 합의가 그렇고 그냥 공유물. 보통의 공유는 자기들끼리 그냥 분할하자 하면 분할하는 거잖아. 협의 분할이 안 되면 재판상 분할 청구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농지인데 이 농지를 갑하고 을이 가지고 있었어. 얘들이 이걸 농지를 가지고 있었다 이 얘기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농지증이 있었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농업인이었거나, 그렇죠? 그래야만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2분의 1씩. 자, 둘이 뭐 한 거야? 야, 우리 이거 분할하자 그랬어. 분할했어요. 분할해도 농지죠. 그쵸? 저 분할해도 농지인데 그럼 얘들 그때 가서 농지증 발급받아요? 이미 그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요건을 충족해서 가지고 있었잖아. 농지를 취득해도 된다라는. 분할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농지증 없이 분할해서 가질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를 공유물로 가지고 있다 분할하는 경우에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농지법에 가보시면 그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이럴 때도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 쪽에서 우리 공법 쪽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가보시면 디귿번 넘어서 리을번 보세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예외. 가장 문제되는 게 그거야. B에 보세요. 주말 체험용농 이렇게 돼 있죠. 자,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거기 면제 사유에 주말 체험용농이 있어요? 없어요? 앞에서 본 면제 부분에 없잖아. 그 얘기는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서 농지를 취득한다. 반드시 이것도 농지증은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근데 아까 제가 그랬죠. 농지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 농업경영계획서라고 그랬죠. 자, 주말 체험용농의 경우에는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아시죠? 그거 조심하세요.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 임대차. 아까 제가 임대차 쉽다고 그랬어? 어렵다고 그랬어? 쉽지 않아요. 함부로 임대차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A번에서 보시면 상속에게서 취득한 농지나 이농하면서 소유하는 농지 이런 것들은 임대차 할 수가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하는 농지 등을 해서 임대차. B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 농지 임대차 계약은 보통의 여러분들 임대차 계약은 건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까? 민법으로 항상 그런 건 민법이 기준이야. 사인들끼리 임대차 계약을 한다. 그럼 전부 민법 기준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법상 계약은 뭐예요? 요식, 불요식, 낙성 이러잖아. 구두 합의만으로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꼭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원칙인데, 농지는 임대차 계약할 때, 자, 민법상으로 원래 임대차 계약은 분료식 계약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쓸 필요가 없지만, 농지 임대차 할 때는 반드시 서면화, 즉 서류를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약서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C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원래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얻게 되는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항력 얘기 나오면 물권이냐 채권이냐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에 들어가죠. 채권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어요.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민법에서는 이런 임차권 대항할 수 있게 해주는 길이 뭐가 있어요? 임차권 등기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민법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 8개 중에 하나 임대차라고 임차권이라고 돼 있어.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임차권 등기하면 여전히 채권이지만 어떻게 공시가 됐잖아. 그렇죠? 공시됐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임차권은 등기를 안 하면, 민법상 기준으로 얘기하면 임차권을 등기 안 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농지는 다르다라는 얘기야. 농지는 어떻게 해주겠다? 이게 농지 원부라고 또 따로 있어. 요런 대장에 올라가기만 해도, 등기를 안 해도, 여기에 올라가기만 해도 제3자한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있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거기 밑에 농지 임대차 계약 확인 대장이란 말이 있죠? 요 대장에 올라가면 인도받고, 그쵸? 농사 짓는 중에 이 대장에 올라가면 제3자한테 대항할 수가, 등기를 안 해도 임차권. 자, 그 다음에 D에 보세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거 민법의 내용과 다른 겁니다. 이런 게 3년 이상 해야 된다. 그 다음에 E에 가보시면 임대인은 질병, 징집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자,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시 기간에서 이것도 묵시적 갱신 같은 거 인정할 수 있고요. F본에 보시면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에게. 나머지 내용들은 전부 농지법에 관한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임대차 관련된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잘 해놓으셔야 되고, 어차피 공법에서도 그 부분은 중요합니다.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 넘어가셔서 잠시 쉬었다가 중개 대상물의 내부 상태, 시설 상태, 입지 및 환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